일단 전기차 수요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는 뭐 내년쯤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2025년쯤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똑같아진 시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매하는 가격도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인프라 부분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운영할 때 과연 이제 유지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유지비 같은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낮죠. 한번 수요가 그때는 좀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번 올 것 같아서 시장을 이제는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기차요. 전기차는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그냥 우리 당분간은 시장 점유율 때문에 마진율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계속 힘들죠. 주가가 뭐 지금 수요가 줄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만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항상 근데 이게 올해 좀 투자를 해보니까 안 좋다 얘기할 때가 진짜 좋은 기회더라고요. 사실은 안 좋다 할 때가 진짜 좋은 기회였고 이건 뭐 비단 지금 잘 가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른바 M7 M7이라는 이 용어가 생기기 전에 참 힘들었거든요. 한 2, 3년 전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욕도 많이 먹고 메타는 오히려 뭐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하겠다고 했는데 메타버스 아무것도 못 내고 있고 실적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은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샀으면 몇백 프로씩 수익이 다 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전기차 시장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기차 업계 이 치킨 게임이 당장 끝날까라고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정부적인 정책발을 받아가면서 정말 속된 편으로 죽어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시점까지도 왔다. 여기까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딱 그거예요. 치킨 게임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이잖아요. 잘 팔려야죠. 일단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소비자들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기차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배터리인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시장 쪽에서 뭔가 이제 막 폭풍이 불고 있잖아요. LFP까지 나오면서 배터리 가격을 떨구면서 싼 전기차가 나오면서 과연 이 비싼 돈 주고 테슬라 사야 될까라는 시점에 보조금도 좀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비싼 돈으로 테슬라 사야 되나?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비싼 돈 주고 테슬라 사야 되냐? 아니면 싼 값에 이런 중국차를 사야 되냐? 이런 정말 정신없는 이런 생각들이 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잠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보는데 점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시점이 앞으로 저는 1년? 올해와 1년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일단 하향 안정화돼서 균형 가격을 찾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전기차도 이제 하향 안정화돼서 균형 찾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쯤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수요가 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좀 잘 버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중이 적으면 전 지금부터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진행을 슬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근데 원래부터도 이런 외부적인 이슈도 있지만 뭐 일론 머스크 그 최근에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뭐 어떤 마약을 했니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테슬라의 진짜 악재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의 지분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는 그 원래 급여가 없잖아요. 이분은 이제 인센티브를 항상 받아왔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 지분율이 안 올라가게 되면은 인공지능 관련을 뭐 회사 외에서 회사 내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이런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밸류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AI를 외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이슈들이 너무 지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죽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잡음들이 되게 많아도 이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한 2, 3년 후를 봤을 때 제일 테슬라의 잡음도 많고 주가 상황이 참 어려운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이 말 크지 않다 하시면 뭐 테슬라 몰빵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그래요. 몰빵이라고 하면 또 추가 매수를 하려면 돈을 어디서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그렇고 비중이 뭐 한 10%대 20% 안쪽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전기차는 제일 우세한 점이 제일 뭐 메리트가 싼 거죠. 싼 거죠. 근데 중국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중국이 들어가게 되면 싼 가격으로 인해서 이제 항상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해왔는데 중국도 사실 계속 발전시키겠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발전시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차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판매하고 나서의 애프터 서비스 AS나 아니면은 전기차는 또 그런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차지 같은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가 아무리 백날 좋아도 인프라가 뭔가 완성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많을 거라 보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너무 추워서 온도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뭐 삼원계든지 LFP든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배터리를 그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보면은 우리 이때까지 이거 할게 계획은 되게 잘 했지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항상 뒤로 미룹니다. 뭐 중국의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도 언제까 어떤 용량의 어떤 걸 우리가 만들 거다라고 했지만 안 됐거든요. 계속 1년 2년씩 계속 미뤄요 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때까지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 가지고 올리고, 또 이걸 뒤로 미루면서도 이때까지 꼭 할게요 하면서 기대감을 올리고, 계속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중국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어느 시점이 가게 되면은 내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판매하는 기업들 비아디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인프라, AS 이런 게 과연 잘 돼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차 판매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저죠.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미국이 되게 추우면서 되게 많은 전기차들이 퍼졌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그 시카고 지역에 뭐 영하 40도 50도 이 지역에는 테슬라뿐만 아니고 비아디든지 뭐 비아디 할배를 갖다 놔도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어떤 테슬라나 이런 기업의 어떤 문제가,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차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그쪽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 뭐 노르웨이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잖아요. 물론 이제 추위가 막 매년 4, 50도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내려갈 때도 있긴 있지만, 근데 노르웨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한 게 집집마다 차저가 있는 거죠. 집집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차저가 외부에 있으면 날씨가 추워버리면 눈 오고 눈이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그게 얼어버리게 되면 그 차저를 이용 못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내에 있는 차저 아니면은 집에서 연결할 수 있는 차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걸 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전기차 충전 업체들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뭔가 좀 숙제거리를 던진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를 굳이, 이건 근데 사실 어떤 업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에 좀 포커스가 집중돼 있지만 예전에 내연기관 차들도 지금은 기름을 넣지만 옛날에는 이제 막 보일러 같은 거 돌려서 막 이제 막 증기로 돌렸던 시대부터 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발전을 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 가지고 전기차가 뭐 미래가 끝났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연기관도 옛날에 끝났어야죠. 근데 이걸 또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 던진 이슈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 풀릴 거라 봐요. 일단 전기차 수요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는 뭐 내년쯤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하나 보여드렸지만 2025년쯤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똑같아진 시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아지면은 판매하는 가격도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인프라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차를 우리가 이제 운영할 때 과연 이제 유지비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지비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요가 그때는 좀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번 올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릴 때 좀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투자를 이제는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단 비중이 너무 높아버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대적 박탈감, 너무 전기차 쪽으로 몰빵이 돼 있으면은 나머지 업종들 갈 때, AI 갈 때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방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내연기관도 하고 수소도 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도 하고 이런 것 하이브리드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차량 판매가 좀 줄어든다 해서 하이브리드가 올라가면은 커버해주고 이런 식이 있고, 현대차는 그동안 또 잘 해왔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게다가 또 최근에 또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도 발표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달리고 있었던 기업한테 날개가 살짝 달린 느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은 일반 투자를 이제 현대차 같은 기업을 투자를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테슬라와 현대차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투자할 때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반도체 기업에서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삼성은 다 하죠. 뭐 휴대폰도 팔고 뭐 다 하잖아요. 가전도 팔고 반도체도 하고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어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시는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전기차 몰빵하고 전기차로만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가는 거고,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인 기업이 좋겠다 하시면은 현대차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좀 매력이 달라요. 뭐 그렇다고 뭐가 좋다라고 판단하기 되게 애매한 게, 카테고리가 다른 투자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완벽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밸류가 그렇게 크게 책정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엮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 뭐 정말 저 PBR이라고 하면 정말 대놓고 1 이하 때가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엮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100% 공감은 안 돼요. 그 저 PBR 기업으로 보는 게 맞나? 오히려 매출에 비해서 저평가 기업으로, 저평가와 저 PBR은 워낙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저 PBR로 보는 게 좀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상장 쪽으로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인도 시장을 또 노리고 있기도 해요. 인도가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중국 그 시장을 역전했죠. 중국의 인구수를 역전했잖아요. 뭐 지금부터 다시 어떻게 엎어질지 모르고, 물론 중국의 그 통계는 맞지 않죠. 그죠? 이쪽에서부터 쭉 이제 컨센을 쭉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쪽에서 계속 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이런 게 중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인구는 인도, 중국 거의 뭐 비슷하거나 이제 인도가 제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 마련을 하고 상장을 해놓게 되면 또 이제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확실히 현대차가 인도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 시장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고 판매되는 차량의 어떤 이제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요건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되게 극과 극이잖아요. 되게 비싼 차를, 엄청 비싼 차를 팔 수도 있는 반면에 정말 더 싼 차를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